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해 교육부총리가 새 학기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사흘 뒤 조정할 예정인데 밤 10시까지 영업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IM 국제학교 학생들이 가는 강원도 홍천의 교회에서도 수십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닥다닥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 후보로 확정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호 4번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3년과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회원수가 수십만 명의 인터넷 카페들이 많게는 수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매매 전문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회원 정보까지 함께 넘어가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큽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프로야구 SK 와이번즈를 1,352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야구단은 연고지를 인천으로 유지하고 선수단 전원 고용 승계해 3월에 정식 출범합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이 많지 않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으로 학생들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확산세가 심하지 않았던 지난해 5월에서 7월 감염 학생 127명을 분석한 것으로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정 청장이 해명을 했지만 그렇지만 등교 욕구가 워낙 많다 보니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특수학교의 등교 수업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전면적 등교에 대해서는 글쎄요. 첫 소식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개학과 함께 등교 일수가 늘어나는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 3학년 특수학교입니다.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로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 방침에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등원 일수가 거의 막 20회 미만이었거든요, 1년에. 학교는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애가 3명이라서 집에만 있으면 다 엄마의 몫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3 등 다른 학생들의 등교 확대 여부는 오는 28일 방역당국의 백신 접종 계획 발표와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방역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은 전면적 등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 사회의 감염 위험 정도나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교육청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3월 개학 시점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개학 연기는 없을 전망입니다. 두 가지를 적절하게 병용한다면 개학은 연기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상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중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의 대선, 기간제 교사 2천여 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 수업을 대폭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온라인 수업으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면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죠. 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확진자 그 숫자만 놓고 보면 수도권도 2단계로 낮춰야 하지만 설이 코앞이라 불안하거든요. 방역 효과가 큰 5인 이상 금지도 연장을 해야 하나 싶고요. 다만 밤 10시까지 영업 연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국은 6시 이후 금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요.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오는 금요일 발표합니다. 수도권 2.5단계를 2단계로 낮출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해제할지, 밤 9시 영업 제한을 완화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2단계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풀리면서 지난 주말 수도권 내 이동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마저 낮추면 다시 재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 재개에 따라 사람 간의 접촉 가능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염 확산 위험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 금지를 연장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설 명절 때 가족 모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실상 5인 모임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진자의 각성의 요인이었던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에 이런 걸 고려할 때 이걸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지금 현재 큰 고민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저녁 9시 이후 영업 금지입니다.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영업시간 연장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시까지니까 손님들이 7시 문을 안 들어오세요. 그냥 그 9시까지 드시고 가야 되는 그런 촉박한 것 때문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조금 연장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5인 이상, 5인까지만도 그걸 해주시면 그래도 덜 부담될 것 같은데. 하지만 방역당국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밤 9시는 이른 기준이 아니라며 확산 위험이 큰 2차 자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금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IM 선교회는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선교사를 양성하겠다며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전국 곳곳에 비인가 교육시설을 만들었는데 TCS 국제학교와 IEM 국제학교, MTS 청년훈련학교가 대표적입니다. TCS 국제학교는 11세에서 15세, IEM 국제학교는 16세에서 18세, MTS 청년훈련학교는 성인을 받는데 비인가 교육시설이라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IM 선교회 관련 22개 시설 관련 명단 정보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IM 선교회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검사 중인 산하학교 등은 25곳입니다. 역학조사관들은 MTS 수련생들이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BTJ 열방센터와 혹시 관련됐을까 휴대전화, GPS 기록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M 국제학교 교사와 학생 39명이 강원도 홍천군의 한 교회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가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이 나는 사람은 그냥 해열제만 먹었다는데 이들이 카페와 빨래방을 다녀서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확진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차례로 버스에 오르고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합니다. 어젯밤 강원도 홍천군의 한 교회에 머물던 40명 가운데 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전 IM 국제학교 학생과 교사 목사로 지난 16일 대전을 떠나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시설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나오자 홍천교회로 숙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생님과 수련생들은 이 교회 1층에 있는 숙소에서 열흘 동안 함께 머물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 6개와 화장실 2개를 나눠 쓰며 밀집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는 환자도 있었지만 해열제를 먹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숙소를 떠나 카페와 빨래방 등을 방문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외출이 아무래도 꺼려지기도 하죠. 제 가족, 친구, 지인이 감염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불안한 것 같습니다. 홍천 집단 감염으로 IM 선교회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17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 광역시 지역사회로의 전파 및 자택 방문을 통한 대전 이외의 지자체 지역으로도 가족 간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방역당국은 IM 국제학교 등 IM 선교회 관련 시설을 다녀간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광주는 TCS 국제학교에서 시작한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국제학교 역시 IM 선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TCS 학교에서도 집단 합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아이들이 여기서 못 나오게 막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교사 5명과 원아 4명이 감염됐습니다. 원장은 확진자가 쏟아진
광주 TCS 에이스국제학교 건물에 함께 있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TCS 국제학교발 감염이 지역 2차 감염으로 번진 겁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해 있어 추가 감염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광주의 또 다른 TCS 국제학교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밖에서도 시끌벅적한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지난달 18일부터 IM 선교회가 주관하는 학습캠프에 1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 공부방인 줄 알았어요. 여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9시 그 무렵에도 있고 오후 무렵에도 여기 아이들 꽤 많아요. 대전과 광주의 다른 학교에서 확진자가 쏟아진 어제까지도 캠프가 그대로 진행됐는데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통제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검사가 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쏟아진 대전 IM이나 TCS 국제학교와 교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해당 학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에 있는 TCS 국제학교에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비웃듯 좁은 공간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생일 파티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지도할 선교사도 방역 수칙을 무시했죠. 학교도 학원도 아니기에 방역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닥다닥부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의 TCS 국제학교 예배당에서 학생들이 선교사 생일 파티를 연 모습입니다. 집합금지 기간에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선교사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대전 IM 선교회가 연 캠프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 중 일부만 마스크를 쓴 채 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교 교육 시설은 전국 30여 곳으로 상당수가 교회와 연계돼 24시간 합숙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아닌 무등록 비인가 시설이다 보니 방역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던 셈입니다.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종교 모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어떤 수칙을 적용시켜야 되는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대전 IEM 국제학교 집단 감염은 전국 확산에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제 400명대로 올라갔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0명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상황을 살펴보면 하루 300명에서 400명대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다른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서울역 광장, 노숙인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서울시가 해당 시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 인구 80명당 1명꼴입니다. 코로나19 정복을 위해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이 확산세가 더 빠른 거죠.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이스라엘에서조차 새 변이가 옮겨올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한 병원. 의료진이 환자 앞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있고 환자는 화면을 보며 손짓합니다. 40일 만에 이뤄진 딸과의 첫 영상 통화입니다. But we never lost hope. We just prayed. We thank God and we prayed again. He's a miracle. We just thank to God. 의료진은 오늘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입니다. My biggest worry is whether we've got enough staff to get through the next 24 hours, the next 48 hours. And I think that's the thing that keeps me awake at night.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첫 감염이 보고된 지 1년여 만에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량, 베트남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이 감염된 겁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는 214만 명이 넘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은 확진자가 2,600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42만 명이 넘어 2차 세계대전으로 희생된 미국인 수보다 많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기대는 백신.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50여 개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름까지 집단 면역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출현하는 변이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Even though right now the vaccines seem to be able to work against them, we need to be prepared to upgrade and maybe even as a boost.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흑사병은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스페인 독감은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인 5억 명을 감염시켜 5천만 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속속 발표되는 지난해 경제 성적표를 보면 코로나19의 그림자는 상당히 짙습니다. 우리 경제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수출 덕분에 다른 선진국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역성장은 내수 업종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1%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성장은 2차 석유 파동을 겪은 1980년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세 번째로 22년 만입니다.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내수가 침체되면서 특히 민간 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타나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마이너스 폭을 줄여준 것은 빠른 회복세를 보인 수출과 4차례 추경을 편성한 정부의 재정 지출 영향이었습니다.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은 가장 뼈아프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OECD는 한국의 연간 전망치가 OECD 국가 중 1위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 구조가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관광이라는 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큰 시작을 받는데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택배랑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축되는 걸 좀 막아줬다. 또 하나는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글로벌 수요가 회복된 게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000달러로 예상돼 사상 처음으로 G7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는 부진해 일자리 감소와 코로나19로 고통이 가중된 취약계층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민주당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돈을 쥐고 이걸 되사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무리한 돈 찍어내기로 부채를 더 늘리는 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제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직접 주문하고 나선 만큼 여당이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국채 발행 등 재원 조달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앞서 손실보상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소상공인 피해를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방향이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원도 현재 예산 내에서 조정해야지 국채를 발행해 재원 부담을 지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50조 가까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재조정을 해서 당장에 재원을 일단 염출을 해놓고 재난지원금이니 또 뭐 손해보상이니 이런 걸 할 수 있다고는 봐요. 앞서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 벤처부에 보상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기획재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서울을 21분 생활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관위에 기호 4번으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코트와 운동화를 맞춰 입고 무대에 오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을 21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하나의 권역에선 21분 안에 어떤 생활이라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1분 이내의 교통거리에서 직장, 보육, 보건의료, 쇼핑, 여가, 문화가 충족되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등 공천 신청자 14명 가운데 8명이 서울시장 예비 경선에 최종 진출했습니다. 기호 4번 후보로 등록하고 배수진을 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실무 협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3월 초에 2주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협상을 할 때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굉장히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4월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곳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늘 의미가 있는 곳을 따로 고르는데 유독 이번 후보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강조하거나 현 정부의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한 곳을 택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니까 이곳 서울시청과 관련한 곳에서 출마 선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 후보자들의 선택은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노림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택한 곳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였습니다. 중기부 장관을 2년 가까이 했고 당시 직원 10명 가운데 7명이 계속 일하고 싶은 장관으로 자신을 꼽았다는 점을 내세우려는 이도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비슷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토목공사로 대표되는 자신의 서울시장 시절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북서울 꿈의 숲의 개장이었습니다. 정말 잘된 행정이다 하는 평가를 들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곳은 이태원 먹자골목이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상권이 점점 쇠락해 가게 10곳 중 3곳이 폐업한 상황을 상기시키며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저 뒤에 보면 써 있습니다. 장사하고 싶다. 그것을 보듬는 것부터가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우상호 의원은 현재 활동 무대이자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상주하는 국회 소통관을 선택했습니다. 현역 정당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단순한 지자체장을 넘어선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속내가 담겼습니다. 서울에서 20년 사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 기획의 결정판이 바로 출마 선언 장소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각 후보들이 상징적인 장소를 잘 선택하셨다. 최근 20년간 시장에 당선됐던 이명박, 오세훈,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첫 출마 장소로 각각 63빌딩, 당사, 백범기념관을 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초반 선거 판세엔 주목을 끌 수 있어도 결국 시민 실생활을 개선시킬 공약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권 대선 주자 1위여서일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웬일인지 잔뜩 몰려왔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두 서울시장 후보까지도요.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더불어민주당의 두 서울시장 후보를 시작으로 한동안 참석자 소개가 이어집니다. 박영선 장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참석한 현역 의원만 약 20명. 토론회 자료집에 축사를 게재한 의원은 40명이 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며 자연스럽게 위상이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문 진영에 대한 구애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기본 30년으로 돼 있지만 원하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토론회 뒤에는 민주당 20, 30대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식사에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고 식사하는 기회에 또 만나봐야 될 분들을 또 만나서 말씀도 듣고. 이 지사가 자신의 약점으로 꼽혀온 당내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으로 충격에 빠진 정의당이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해 내부 수습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고려해 자기네 성비위로 재선거를 치르면서도 후보를 내는 민주당과는 대조를 이뤘죠. 당초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시민단체가 김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창당 9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은 정의당은 여전히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당 해체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정의당은 현재 대표단에 의원단을 더해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해 내부 수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의원단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공천과 차기 당대표 보궐선거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당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의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 사건을 비판해왔던 만큼 공천의 명분이 사라진 탓입니다. 부산시당이나 서울시당의 의견도 지금 수렴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종철 전 대표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김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성추행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에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데 경찰은 큰 소용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박자은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짚어봤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는데 서울청이 직접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전 대표는 사퇴했고 장 의원은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며 이대로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결국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 시작된 수사. 김 전 대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현재 관심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사실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로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오늘 문의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해석은 모두 달라도 처벌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했고 당내 진상조사 결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인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
처벌이 어떻게 되냐를 예단하는 이런 상황이 장 의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우려해야 한다 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종철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의문에 대한 답은 취재 결과와 법조항 내용을 비춰봤을 때 대체로 사실이다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 박자은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적 언행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인권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사용을 주도했던 남인순 의원도 결국은 고개를 숙였죠. 국민의힘은 뒷북 사과라며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6개월간의 직권조사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사과했습니다. 남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해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남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빛을 보게 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로부터 말로 다 못할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인권위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한밤중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빠른 속도로 무려 13km를 달렸는데 오히려 사고가 안 난 게 신기합니다. 운전자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다른 차들이 역주행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상향등을 켠 승합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과 차량이 연이어 달려옵니다. 승합차가 역주행한 겁니다. 마주 오던 차량은 가까스로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합니다. 이번엔 터널로 진입한 승합차. 바로 옆 차로를 주행하던 트럭을 아슬아슬 비켜갑니다. 지나가고 나서는 내가 막 차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리가 떨리셔서 죽을 뻔했지. 승합차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고속도로에 차량이 줄줄이 멈춰 서 있습니다. 역주행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이 기지를 발휘한 순간입니다. 순찰차를 지그재그 운전하며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멈춰 세우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마주오던 차들을 서행하게 한 겁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3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 운전자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들이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기도 놀랐다고 합니다. 신대구 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한 운전자는 15분 동안 무려 13km를 달렸습니다. 112 신고만 17건, 수십 차례 사고 위기에 직면했지만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먹은 아이에게 이른바 햄버거병이 발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패티 납품업체 직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 신장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에만 반발했죠.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확히는 덜 익은 패티 문제가 아닙니다. 대장균이 들어있었거든요. 덜 익은 패티는 패티를 만든 곳 문제가 아니라 굽는 곳, 그러니까 맥도날드 문제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은 지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짜리 아이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맥도날드 측은 무혐의 처분했고 패티 납품업체 3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식품을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저희 아이는 평생을 신장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소 3년 만에 재판부는 패티 납품업체 이사 송모 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패티가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피해자 측은 형량이 낮다며 비판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식품범죄인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데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한편 햄버거를 판매한 한국 맥도날드 본사 측은 불기소 처분 이후 추가 고발이 되면서 현재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많게는 수십만 명 회원이 활동하는 대형 인터넷 카페들. 많이 보고 활동도 해보셨을 텐데 몇몇 운영진들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카페를 양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 회원들의 개인정보도 넘어가게 되겠죠. 귀중한 자료도 날아갈 수 있고요. 박은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 사이트에 포털에 카페를 팔겠다는 글이 빽빽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 게시글에는 무려 55만 명의 회원이 있는 카페를 3천만 원에 넘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원 수 5만 명의 카페를 양도받고 싶다는 구매 요청글도 보입니다. 이번 달에는 회원 수 30만이 넘는 게임 카페가 갑자기 자동차 정보 카페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카페를 들어가봤더니 카페 자체가 이제 이름도 바뀌고 뭐 목적도 완전 바뀐 카페가 됐더라고요. 그 예전 카페에 있던 게시판 이름을 뭐 잘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두거나 이렇게 했더라고요. 카페 양도가 성행하자 아예 돈으로 사고 판 카페 목록을 정리해놓은 문서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카페가 양도될 때 함께 넘어가는 회원 정보입니다. 포털 카페 운영자 계정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용자들의 연령부터 성별까지 개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카페 양도를 단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카페에서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이 되죠. 성명 주소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인터넷 카페를 관리하는 포털 측은 카페의 상업적 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없을 경우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카페 판매에 따른 회원 정보 유출과 악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포털과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금도 팔고 집도 팔고. 금은 금은방, 집은 부동산에서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파는 데가 있습니까? 네, 바로 편의점입니다. 네? 최근에 한 편의점이 설 성문 상품으로 3돈에서 10돈짜리 순금 상품을 내놨는데 사흘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이 팔린 금이 약 5,000돈, 16억 원어치입니다. 또 다른 편의점도 285만 원대 골드바 10돈 센트를 내놨는데 이틀 연속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내놓기가 무섭게 그냥 다 팔리는 거네요. 그런데 이 고가의 금을 왜 편의점에서 살까요? 저 같으면 금은방 같은 데 갈 것 같은데. 네, 저도 익숙치가 않아서 업계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편의점에서 금 등 프리미엄 상품들을 구매하시는 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여러 가지일 텐데 네. 먼저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마트나 백화점에 굳이 가지 않고 이 집 앞 편의점에서 설 선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일단 생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이 어렵다 보니 값비싼 선물들이 인기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선호가 높아진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선물 산다 그러면 보통 백화점을 갔었는데 지금 편의점이 딱 그 수준이네요.
네, 오히려 백화점 그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요즘 편의점에선 150만 원짜리 한우 세트는 물론이고요. 600만 원대 와인 세트, 또 노트북, 냉장고 등 가전제품까지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까지 팔고 있는데요. 이 고가주택은 당연히 아니고 이동형 주택입니다. 이 한 편의점에서 최근에 1,600만 원짜리 이동형 주택을 내놨는데 실제로 판매가 됐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카탈로그를 보고 편의점에서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는다고 합니다. 집을 그러니까 카탈로그만 보고 산다는 거죠. 사는 사람도 좀 제가 볼 때는 간이 큰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최악의 대통령. 누군지 짐작은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플로리다주 상공에 이런 현수막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트럼프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외에 또 다른 현수막에는 한심한 패배자 모스크바로 돌아가라라는 문구도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각종 불명예를 안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극성 지지자들만 믿고 있다가 깜짝 놀랐을 것도 같은데 저 현수막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봤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공식 반응은 없지만 이 앞으로 미 의회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공식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플로리다에 전임 대통령실이라는 사무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곳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의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공개 성명, 방송 출연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입이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퇴임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열고 정치 활동에 나선 건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끝나도 끝난 게 아니네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파트 부자 국회의원들. 대충 짐작은 됩니다만 어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이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으로 상위 30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30명이 소유한 아파트는 51채고요. 네. 이 지난해 11월 시세 기준으로 모두 1,131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37억 7천만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누구였습니까? 네, 세 채를 보유한 무소속의 박덕흠 의원입니다. 그분은 원래 부자로 유명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고는 64억 원으로 했지만 시세로 따지면 107억 원 가량이고요. 이어서 양정숙 의원이 시세 기준 62억, 박병석 국회의장이 60억 원으로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59억,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53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시세 차익도 꽤 클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렇게 의원들의 집값 한 채당 평균 9억 8천만 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4년 동안 평균 7억 3천만 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데 국회가 나서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아파트를 통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살 데가 없어서 저기 밖으로 쫓겨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딴 세상 얘기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안 보는 사람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유튜브의 인기는 실로 엄청나죠. 인기 유튜버들은 돈도 많이 벌어서 선망의 대상까지 되고 있지만 과도한 조회수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명과 암을 살펴보는 MBN 연중기획 디지털의 늪. 그 첫 시간에 유튜버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홍조, 박기원 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95%.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97%에 달합니다. 동영상 평균 시청 시간은 한 주에 4시간 30분. 대부분은 유튜브를 이용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더니 이런 영상을 만드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운동선수, 교사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한 유튜브 스튜디오를 거쳐간 유튜버들만 2,00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촬영 구도나 조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다 세팅을 해드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유튜브는 평범한 셀러리맨 출신에서부터 남자의 스타일이나 그루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만 제일 이제 중추적인 포인트는 자신감을 가져라.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까지 복싱이랑 유도랑 하면 누가 이기냐, 태권도랑 유도랑 하면 누가 이기냐,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진짜 실제로 한번 보여주자. 구독자가 많아지고 인기를 끌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지난 2019년 국세청에 신고한 유튜버는 330명, 월 평균 수입은 930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조회수와 구독자가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수가 곧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어떻게든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를 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두순 출소 직전 한 유튜버의 개인 방송. 자신이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준비한 야구 배트까지 꺼내 보여주는가 하면 해당 영상에는 참교육을 해달라며 유튜버를 응원하는 댓글이 가득합니다. 실제 출소 당일 수많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집 앞에 몰리면서 대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엔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희롱한 크리에이터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유튜버라는 그런 공간 자체가 상업화되었고 그다음에 서로 굉장한 어떤 그런 경쟁을 일으킴으로써 더 유명세를 타려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상당 부분 변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에는 기업 협찬을 받고도 자신이 직접 사서 쓴 것처럼 소개하는 뒷광고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중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밝힌 게시글은 불과 30%. 여전히 많은 유튜버가 투명하지 못한 광고를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이 커지면서 공정위가 동영상, 실시간 방송에 대한 심사 지침을 추가로 마련했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입니다. 심사 지침이기 때문에 사후 조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전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유튜버 모두의 역할이다. 결국은 그 해결의 키도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다.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콘텐츠들을 갖다가 좀 차단하고 유튜버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대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급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시장. 창작자와 시청자 모두 단순 금전적 이익만이 아닌 건강한 콘텐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탄소제로 하는데 석탄만 안 떼면 탄소가 안 생길까요?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거의 매일 쓰고 버리다시피 하는 플라스틱입니다. 재료 자체가 석유 부산물이거든요. 그러니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게 되죠. 연준기획 탄소제로 세상이 바뀐다에서는 먼저 플라스틱 쓰레기 실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해서 버리시지만 절반가량은 그냥 태워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에 외출을 삼가면서 일회용 식기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날 처리를 해야 되는 물량을 다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지난해 음식 배달이 1년 전보다 75% 넘게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도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거된 뒤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쓰레기를 수집하는 5톤 트럭은 반나절이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찹니다. 이어 1차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지역 재활용 센터로 보내는데 이곳에도 폐플라스틱을 실은 차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만 8,800톤, 5톤 쓰레기차 1,700대 이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재활용 센터에 왔다고 모두 재활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이물질이 묻은 경우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절반가량은 그대로 버려집니다.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는 비용을 소각하느니 차라리 선별할 때 이물질이 마비되는 거는 바로 선별을 하지 않고 소각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생활 폐기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국내에서만 연간 1,700만 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석유 사용량의 20%가 플라스틱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감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비닐 등으로 과대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 시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난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한 인구가 773만 5천 명으로 5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이유는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집값, 전셋값이 오르니 밖으로 나갈 수밖에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부권과 맞닿은 경기 김포시입니다.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 개통과 한강 신도시 입주가 맞물리면서 지난해에만 인구가 3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집값에 고질적 문제였던 교통까지 개선되자 수요자들이 몰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조정되는 게 빠지면서 다 몰려오셨습니다. 지난해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는 6만 5천 명.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65.4%는 경기도로 이동했습니다. 비싼 집값에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동했음을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 실제 지난해 주소를 옮긴 사람 10명 중 4명은 주택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1년간 12% 넘게 올랐습니다. 이동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주로 이제 주택 매매나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사유로 인한 이동이 많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 국내 전체 이동 인구도 773만 5천 명으로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8.9%로 21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를 넘은 상황을 개인 투자자들은 천스닥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일시적이나마 21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 기준치가 1000포인트, 그러니까 10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으니 따지고 보면 원점이 된 겁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개장과 함께 가볍게 1000포인트를 넘은 코스닥 시장.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회복은 닷컴 버블이 붕괴된 지난 2000년 9월 이후 21년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2000년 3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닷컴 버블이 무너지며 폭락해 21년 동안 1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때 4자릿수로 올라섰던 코스닥 지수는 다시 3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4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지만 기관과 외인의 순매도세에 지수는 1000포인트 밑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다시 1000포인트 회복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을 자극했고 여기에 IT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이 뭐 좀 따라간 형국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바이오하고 IT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바이오랑 IT가 같이 오르다 보니까 장 초반에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갔던 거. 한편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의 4조 원 매수세에도 기관, 외인의 매도 폭탄에 2.14% 떨어진 3140.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내용을 파기했다며 총파업 돌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택배사들이 합의를 번복해 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택배사 측은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포츠였습니다.
SK와이번스를 인수하기로 한 신세계그룹이 SK텔레콤과 양해각서를 쓰고 본격적인 야구단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는 인천 연고지와 선수단을 모두 승계하고 3월까지 새로운 팀명과 유니폼을 만들어 정규 시즌 개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를 통해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야구단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가격은 1,000억 원의 주식과 야구 연습장 등 자산을 더해 모두 1,352억여 원입니다. 인수 후에도 야구단 연고지는 인천으로 유지하고 코치진을 비롯한 선수단과 프론트는 전원 고용 승계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SK와이번스는 구단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팬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시즌 개막이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세계는 인수 실무팀을 구성해 창단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구단 네이밍, 엠블럼, 캐릭터 등도 결정해 3월 중에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구단 양도양 수계약은 다음 달 23일 체결되며 인천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칩니다. 이후 KBO가 이사회 심의와 총회 의결을 통해 신세계를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올 시즌부터 새 간판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난 시즌 안타깝게 승격을 놓친 K리그2 경남FC가 궂은 날씨에도 훈련을 이어가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설경 감독의 설사커가 올해는 승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조유루 기자입니다.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통안의 페널티킥을 허용해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한 경남FC의 설기현 감독. 석연찮은 판정이었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잘못한 선수도 탓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코치님, 감독님도 괜찮다고 너 잘못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주셨어요. 절치부심한 경남FC는 올해엔 부족한 1%를 채우기 위해 오직 승격을 목표로 궂은 날씨를 뚫고 훈련에 한창입니다. 공격적인 전술과 섬세한 움직임으로 무장한 유럽식 설사커가 경남의 무기. 어감적으로는 좀 별로 이렇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축구를 한다고 이렇게 팬들이 생각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정말 저게 설사커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준다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K리그에 유독 많아진 2002 한일 월드컵 멤버 중에선 이영표 강원FC 대표를 콕 집어 이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표 형이 저보다 1살 많아서 저는 감독인데 그분은 대표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혹시 모르죠. FA컵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준비 자리에서 하여튼 그런 계획이 생긴다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금질에 들어간 설기현 시즌2가 경남FC의 승격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이처럼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며칠째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들도 봄을 재촉하는 것 같은데요. 내일도 오늘보다는 낮은 기온 예상되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한낮 기온은 5도로 평년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지난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영하 12도 선까지 떨어지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세종과 충북을 따라서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밤부터는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은 광주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오늘보다 한낮에도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모레는 전국에 눈이나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기온도 낮아서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